뉴스 속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 DC의 조세 경제정책연구소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세금보다 더 많은 판매세와 소비세를 지불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납부액은 2022년 기준으로 97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들이 갑자기 대량 추방될 경우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손실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한인들도 애용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든 중저가 차량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반이민 강경 기조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의 비영리 기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 구스만 선임 정책 분석가가 내놓은 이론에 따르면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공정한 세금 부담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undocumented immigrant란 정당한 조사 없이 미국에 들어왔거나 비자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무는 경우 또는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일종의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구스만의 지적입니다.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방, 주, 지방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미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 경제를 돕고 있다는 건가요? 가장 먼저 판매세와 소비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합법적인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서류 미비자들도 식료품, 휘발유, 기본적인 물품을 비롯해서 각종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판매세, 소비세를 내고요. 내수의 보탬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일자리, 벌이가 있을 경우에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 렌트비 월세를 내고 있는데 사실상 간접적인 재산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추산된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의 세금 납부액이 2022년 기준으로 97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갑자기 대량 추방할 경우에 미국 경제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들이 도로, 교량, 수리 같은 각 지역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되는 곳에만 금전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메디케어, 실업보험과 같은 안전망에 대해서도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은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내지만 수혜,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아동세 공제 이런 혜택이 불법 체류자는 받을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 맥락에서 절차 미비 이민자를 대량 추방할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추방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민 논쟁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공동체 그리고 미국 경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이지만 다양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어쨌든 트럼프 당선자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국경 장벽을 건설했고 반이민 정책을 강경하게 내세웠는데 당장 다음 달 20일 취임하면은 불법 체류자를 첫날부터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밝혀서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긴 사실 불법 체류자들도 미국 경제에 이렇게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그 왜 뉴욕의 지하철에서 뭐
화재를 일으켜서 한 사람을 사망케 한 그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또 불법 체류자로 또 맞습니다. 밝혀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범법자들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정말 정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단체적으로 무조건 불법차들을 내쫓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멕시코 쪽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많거든요. 네, 중남미 노동자들인데 그렇죠. 그중에 상당수가 네. 서류 미비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일을 다 하고 뭐 농사를 짓고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다 추방을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뭔가 좀 이렇게 중간에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좀 합의점이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앞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중저가 차량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서 팔려지는 3만 달러 미만의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닛산 센트라, 포드 매버릭이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혼다 시빅 세단과 같은 일부 저가 모델도 지금 캐나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가 마약 유입,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 딜러들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고율 관세 비용이 결국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저가 차량 그리고 SUV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제조업체 소비자 비용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차량의 평균 비용에 지금보다도 $3,000 이상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런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미국 법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모두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타격이 크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 새로운 무역 장벽이 추가되면 결국은 그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파괴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판매량의 18%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20군데의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연간 400만 대고 이 중에 4분의 3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멕시코의 차량 생산 기지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인건비가 되게 쌉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소형차 그리고 SUV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한 역사가 아주 깁니다. 멕시코 자동차 공장 임금이 시간당 $3.50에서 $4 30센트 정도 돼 있는데 미국의 시간당 $33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 세단 공장을 완성을 했고요. 도요타 역시 같은 해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에 새로 건설한 공장에서 지금 타코마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을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파는 차량의 3분의 1을 GM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한때 케이블 보도 채널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CNN이 최근에 뭐 시청률이 급락하면서 지금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같은 추세가 더 불이 붙었습니다. CNN 위기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황금 시간대 CNN 시청률이 45% 줄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CNN을 떠나는 시청자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 2주차 프라임타임 그 황금 시간대 평균 시청자 숫자가 36만 7천 명에 머물렀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30만 명에도 미달했고요. CNN의 전성기였던 4년 전 코로나가 발발하기 직전의 2020년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 황금 시간대 프라임타임 평균 시청자 숫자는 180명에 달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180만 명이죠. 네.
그러면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원인은 뭡니까? 대통령 방송 보도에서 라이벌 방송국에 밀린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CNN이 그동안에 큰 뉴스, 특히 정치 관련 뉴스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 당일 밤에는 사상 처음으로 같은 진보 성향의 보도 채널인 라이벌 마이크로소프트 NBC보다도 낮은 시청자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CNN 방송국이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타운홀 행사를 독점 중계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악수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 성향 주력 시청자들이 CNN을 외면하게 됐고 내부 직원들조차 회사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 안팎에서는 지난해 타운홀 행사 트럼프 후보와의 보도에 대해서 재앙이다, 참사다, CNN 최악의 순간이다, 이런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시청자들 역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CNN 보도에 실망을 한 탓이 큰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사퇴 결정의 원인이 된 지난 6월달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을 주최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당선자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CNN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과 욕을 먹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지지자인 스콧 제닝스가 CNN에 자주 등장한 점도 자충수로 보이고 있고요. 전임 최고 경영자 시절에 직설적인 언론인들이 지금 CNN을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인사들이 CNN에 자주 출연을 하면서 좌파 성향 목소리가 억눌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CNN의 스탠스가 무엇이냐,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시청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CNN은 화면이 맨날 똑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맞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항상 화면은 똑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사람들로 항상 나오고 뭐 카메라가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네. 팔에 박힌 그런 방송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우선. 네. 그러니까 항상 틀면은 저건 CNN이네. 네. 이건 사람 누구든지 그냥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방송 스타일부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좀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 맞습니다. 카메라 네. 오기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좀 다른데 여기는 24시간을 똑같은 스타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지겹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거 CNN 안 네. 본다고 생각해요. CNN 저희- 관계자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네. 저희는 스튜디오에 CNN을 매일 틀어놓는 매일 이유가 틀어놓고, 예. 항상 똑같기 때문에 보면은 오늘 지금 이 탑 뉴스가 저거네, 이거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틀어놓는 거지 우리가 뭐 민주당 성향이 있어서 틀어놓은 것도 아닌 거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팍스로 좀 바꿔놓고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금방금방 이해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화면이 자주 바뀌거든요. 네네. 이게 장면도 바뀌고 네네. 이런 것도 스타일도 바뀌고. 근데 CNN은 24시간 똑같으니까 우리는 저걸 틀어놓고 있으면 아주 편하죠. 편하죠. 네. 네. 그 부분을 또 원해서 CNN은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건 아닐까요? 화면을? 글쎄요. 근데 뭐 도대체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 확실히 좀 뭔가 좀 진행자들 얼굴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돈 많이 주던 앵커들이 많이 네. 사라졌어요, 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 절감에 나서긴 나선 것 같은데. 그런가 봅니다. 이 CNN은 지금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있는 것도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년 전에 CNN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4억 7,500만 달러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CNN이 지난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이를 큰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2019년에 CNN 백악관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의 출입증을 박탈한 바도 있습니다. 두 사건이 지금 현재 모두 법원에서 뒤집혔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다시 한번 CNN을 타겟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CNN의 베테랑 기자들 많이 회사를 떠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해고가 이어지는 것도 CNN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도 수백 명을 해고했고 어떤 프로듀서는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해고가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직장 다니는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성원들 모두 안정적이지 못한 심리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영호 앵커님의 얘기처럼 화면 구성도 좀 바꾸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위기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CNN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네.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유료 구독 서비스로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시청률 대신에 디지털 플랫폼에 월 평균 1억 5천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매달 4달러의 유료 구독자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CNN이 구독 시장의 후발주자인데 현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우선순위인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 같은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CNN은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정론 보도 그리고 많은 특집과 특종 발굴만이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 들어갈 텐데요. 항상 돈이 문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가 미국을 주도하고 있고 또 사회 정의의 모델이다라고 자주 말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LA 타임스는 오피니언 섹션에서 그것은 망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한때는 좋은 일자리와 호황을 누렸었지만은 이제는 변해버렸다라고 이 신문은 되짚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한국 음식들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K 베이커리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2년 연속 1위였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에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관한 현실을 전했는데 첫 머리에서부터 게빈 뉴섬 주지사를 아주 거침없이 비판했네요. 네, 조엘 코트키니 기관 LA 타임스 오피니언에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미국을 이끌고 사회 정의의 모델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건 딜루전, 망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 마음에 듭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주로 높은 부동산 가격과 몇 안 되는 테크 컴퍼니의 주가에 힘입어서 막대한 GDP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계층 이동을 위한 곳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고 또 테크 관련 산업에서조차도 지배력을 천천히 내주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하면서 그처럼 전했습니다. 네, LA 타임스가 그렇게 평가한 근거는 뭡니까? 체프먼 대학에서 후원한 새로운 연구, 네.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번 연구는 대다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의 관점으로 이곳 캘리포니아주를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현대 캘리포니아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7대 테크 기업들 중 4곳이 있는 곳으로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지휘하는 높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술 전문가들 또 부동산 투기자들이 있지만 반면 지상의 현실을 바라봤을 땐 훨씬 덜 초월적이다 이렇게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뭐 큰 테크 기업들이 자꾸 떠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캘리포니아주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평가를 받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상품과 서비스 성장 측면에서 전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지만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의 GDP 성장 속도 지난 2022년 이후 상당히 떨어졌다 하고요. 현재 다른 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오히려 뒤처진 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자리와 부의 분배는 훨씬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자리와 부의 분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캘리포니아는 소수 인종과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 전통적인 계층 이동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같은 그런 네. 블루 칼러 직업에 있어서 특히 더 좋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짚었습니다. 라이트캐스트가 분석한 연방 노동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유타, 네바다, 텍사스, 애리조나 같은 주들보다 훨씬 뒤처졌다 하고요. 보고서는 또 캘리포니아주가 실업률을 낮게 유지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 성장이 있었음을 인정하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신규 일자리가
고임금 부분에 집중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추가된 일자리의 62%가요. 평균 이하 임금 산업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51% 정도인데 캘리포니아주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그 상황이 더 악화돼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추가된 모든 일자리의 78.1%가 평균 이하 임금 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어허. 이 역시 전국 61%에 비해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그 새로 추가된 일자리 가운데 평균 이하 임금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거예요? 생활비가 높은 주,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비가 높은 주에 급여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그 주의 이주율 그리고 빈곤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구조사국이 추산한 빈곤율 수치를 보면 실제 캘리포니아주에 그러한 영향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인구조사국의 가장 포괄적인 추산치로 캘리포니아주 빈곤율을 15.4%로 계산했는데요. 이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억만장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 동시에 또 전국 노숙자의 약 30%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테크 부분에 억만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네. 하나는 고령의 주택 소유주입니다. 이들은 주택 가치가 최근 급격하게 오른 데 따라서 재산이 증가한 데 이제 따른 것으로 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이었는데요.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한 그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공공부문 일자리 성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일자리와 거의 같은 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정부 일자리 연평균 급여를 보면 민간 부문 일자리의 거의 2배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산층으로 가는 길이 민간 고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온다고 신문은 적었습니다. 뭐 전형적인 진보 성향의 그러한 정책들이죠. 이런 게. 네. 이 첨단 산업 고용 허브로 꼽혀오던 캘리포니아 주 도시들도 이제는 그 자리를 내줬다. 이런 평가도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최영호 앵커께서 테크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샌디에고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이 첨단 산업 고용 허브 중에 탑10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스템 역할 비중도 높았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2020년 이후로는 산호세만이 이러한 고용 성장에서 상위 25개 대도시권에 남았습니다. 오늘날 떠오르는 핫스팟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동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는데 예를 들어 오스틴, 내슈빌, 인디애나폴리스,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피닉스 등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자산들, 여기에는 리서치 대학들, 또 선도하는 기술 기업들, 라이프스타일 매력 등이 포함된다 신문은 전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제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치어 리더들이 캘리포니아주 경제 규모를 실질적 문제를 가리는 데 쓰는 걸 이젠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주 민주당들이 이제 주민들을 위해 선택했던 길을 보면 엄청나게 퇴보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LA 타임스가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하나의 혁명입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이 오너가 예. 오너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민주당 쪽만 편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 LA 타임스에서도 무슨 편집장들이 다 사퇴하고 난 나갑니다. 뭐 그러고 이제 했었는데 네. 뭔가가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LA 타임스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제가 우리 누굽니까 봉화지 기자? 내일 나오시는 우리 문대원 박사. 네. 문대원 박사에게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예.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류 열풍에 한국 음식 인기가 굉장히 이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K 베이커리 인기도 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요즘 소셜 미디어에는요.
뻥튀기를 활용한 다양한 아하. 레시피가 많이 올라와 예. 있습니다. 어허. 뻥튀기에 예를 들면 잼이나 뭐 소스를 발라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일 같은 걸 얹어서 먹는 그런 레시피인데요. 아이스크림요. 너무 맛있잖아요. 뻥튀기 사이에 그래요? 아이스크림 끼워가지고 저희 중학교 다닐 때부터 먹었었어요. 뻥튀기 안에 예, 뻥튀기 안에 아이스크림 넣어가지고 값이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최근에 한국 음식 간식 같은 게 하나둘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고 예. 계속 인기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베이커리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베이커리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억 4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나 늘어난 수치였고요. 예. 작년에 처음으로 4억 달러 돌파한 데 이어서 올해도 신기록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1위라면서요. 네, 미국이 전체 33.5%를 차지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수출돼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는 중국 그리고 일본 순이었고요. 수출국은 전체 120개 나라였는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0개국 수출액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커리 하면은 빵은 물론이고 뭐 과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자 비중이 가장 큰데 예. 근데 빠른 속도로 수출이 늘어난 제품은 파이나 케이크 같은 빵류였다고 합니다. 빵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 거의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하긴 뭐 예전에는 이렇게 저 뭐 군것질하고 그럴 때는 그 뭡니까 오레오 같은 거 사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한국제 이 과자들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달지도 않고. 달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K 베이커리가 인기를 끈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뭐 한국 드라마, 영화, 어. K-팝 이런 세계적인 인기가 K-푸드에 대한 인기로까지 이어지면서 라면과 만두를 넘어서 이제는 베이커리로까지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의 그 관계자는요, 한국 문화와 음식 위상, 인지도가 향상된 가운데 또 꾸준한 상품 개발과 현지화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베이커리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를 끄는 그 베이커리 종류도 점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할메니얼, 할매와 멜레니얼 합한 할메니얼 돌풍을 일으켰던 약과부터 시작해서요. 아하, 예. 요즘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예. 요즘 그 붕어빵 그리고 호빵의 인기도 높은 편이죠. 이러한 한국적 특색 있는 제품들도 수출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국에서 들어온 베이커리 체인 비롯해서 이제는 로컬 지역 한인 베이커리들 그리고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붕어빵 같은 것 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가보면 타 커뮤니티 주민들에게까지 상당한 인기입니다. 이 파리바켓은 뭐 지점이 무지무지하게 요새 새로 생긴 맞습니다.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많이들 사서 먹어요. 그리고 네. 요즘 또 그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요.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카페 보면 붕어빵을 다 팔아요. 바로 붕어빵? 예. 주문하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단팥맛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누텔라, 뭐 치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소고기를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주문하는 것보다 외국 다른 인종 분들이 와서 사가는 많이들 비율이 훨씬 더 사가시더라고요.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는요, 이 붕어빵이 그 디저트로 올라가는데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나에 거의 한 10불 정도 그렇게 해서 또 판매되는 식당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이 좀 많았나요?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바게트 빵하고 그 크루아상 있잖아요. 네. 크루아상도 안에 속에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프랑스에 사는 분들도 한국의 그 바게트 그 크루아상을 보고서 와 이거 신박하다 막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일 좋아하는 건 맛동산입니다. 맛동산도 인기가 많죠. 맛있어요, 맛동산. 네. 근데 자꾸 양이 줄어가지고요. 좀 속상해. 양이 자꾸 줄어요. 맞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조금 늦으셨습니다. 이 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명절이 되면 더 바쁜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오늘 우리 제가 하면서 특파원 봤더니 기자생활 이렇게 한국에서 기자생활 시작할 때부터 예,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 맞아요. 동기들이 와서 부탁합니다. 시골 고향을 가야 되는데 대신 근무를 해달라고 그래서 네. 근무표에 안 들어가 있어도 당직을 쓰는 맞아요. 그런 운명이 맞아요. 계속 맞아요.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올해 정말 많은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변수들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를 전망한다면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푼 또 희망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여보세요. 불확실한 시대가 계속 네, 특파원님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살짝 네네. 끊기니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가 조금씩 끊기거든요. 예. 자, 우리 저 워싱턴 한면태 특파원과 함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다시 또 연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국 경제 과연 어떤 전망을 하실지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또 다시 연결해 볼게요.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네네. 자, 계속해 주십시오. 예,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그 희망과 기대가 높아지는 게 상례입니다만은 네. 트럼프 정책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불확실한 아하. 그 불안과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네.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때문에 어떤 경제 전망이 나오더라도 이제 딱 그렇게 좀 부푼 장밋빛으로만 이제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어떤 정책을 어느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전망도 좀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취임하면은 첫날부터 아주 광풍을 몰아칠 것으로 지금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미국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 아하. 오퍼레이션 오로라라는 오로라가 콜로라도 주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네. 오퍼레이션 오로라라고 명명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보다 더 규모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1955년에 펼쳐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작전은 130만 명을 추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만 명 추방이라는 게 톰 호먼 총수가 잠깐 한번 언급한 적도 있고 그러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한 150만 명을 이렇게 예를 들은 것으로 볼 때는 150만 명 이상 추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상당히 우선 추방 비용 지금 잠적한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한 그 싱크탱크에서는 1년에 한 100만 명 추방하는데 880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3D 업종 하면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장서부터 육가공 공장, 또 건설업종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한 30%, 20% 그 비율이 서류미비 노동자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적인 1월 20일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시작됐다라는 소리만 듣고도 아마 벌써부터 지금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잠적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한 830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 중이 뭐 1,100만 또 트럼프 측에서는 한 2천만 명 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 빼고 또 일하는 사람 빼고 하면은 830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3D 업종에서 일시에 잠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업종에서 상당히 그 마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1년 GDP에서 지금 한 1조 7천억 달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추산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맞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업종에서는 특히 그 서류미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온 그런 이 업종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전부 대부분 그게 미국 경제 전반에 성장이나 뭐 이런데 또 일자리 고용난 이런데도 다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미국 경제가 어떻게 이런 타격에서 괜찮을지 상당히 그 의무시되는 그런 지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관세 아닙니까? 관세. 네. 멕시코고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여기에 이제 조건을 공개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을 차단하지 않으면 매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관세를. 관세는 연방 정부로 보면 세입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러게 늘어나는데 네. 지금 세금이나 세금 그 감세를 많이 그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소셜 세큐리티에도 세금 없애겠다. 팁에도 없애겠다. 오버타임도 없애겠다. 엄청난 이게 돈이 세수의 그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 관세 수입으로 이거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게 이제 수입업자들이 내는 것이지 멕시코나 캐나다가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수입업자가 그냥 어떤 바보가 그것을 그대로 다 세금을 내겠습니까? 대부분 물건값에다 그냥 얹혀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까지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내년에 특히 트럼프 첫 해에 어떻게 될지 지금 속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나마 연준은 이제 12월 회의에서 예측치를 그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GDP는 올해가 2.5%인데 내년에는 2.1%로 내려갈 것 같다. 상당히 둔합니다. 불경기 우려는 좀 불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예 사라지고 호경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되는 겁니다. 연기. 자꾸 경제 침체 위험이 미뤄지는 것뿐이지 그렇게 좋아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뭐 좀 좋았다가 이게 둔화가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더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체감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실업률은 4.2%인데 4.3%로 올라갈 것이다. 그만큼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물가는 대신에 반대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관세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780억 달러 소비자들이 더 물건값이 오르가면은 그만큼 살 바잉 파워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물건을 안 사든지 덜 사든지 뭐 이런 다른 것을 줄이든지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도 상당히 안 좋고 물가 인상만 올라가는. 그래서 PCE 물가도 2.4%인데 2.5%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많이 못 내립니다. 물가가 불안하니까 금리를 많이 못 내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회의를 하면서 내년에 1년에 한 4차례에 걸쳐서 1%포인트 내리려고 하다가 그걸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회를 2회로 줄이는 그런 결정을 연준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경제정책을 또 이제 이 재정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제 트럼프 정책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아직도 누구도
장담, 속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트럼프 차기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뭐 관세나 불체자 추방이나 여기에 대한 단점이 서로 있을 텐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트럼프 차기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네.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 파장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경 총수로 임명한 톰 호먼이나 뭐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정치적 도박과도 같습니다. 잘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도 캐나다나 멕시코,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거에 70%를 미국에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25% 한번 이제 관세를 물게 되면요. 한 대당 3만 달러 이하짜리인데 대부분이 예. 한 대당 3천 달러가 늘어난답니다. 올라가면은 차가 덜 팔리는 건 물론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멕시코도 나라 경제가 막 결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트럼프의 경고가 무섭기도 하겠지만은 이 수출길이 막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도 불법 입국자들이 멕시코에서 그냥 대기하게끔 하는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상당히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돈 안 들이고 이 관세 카드로 이거 봐라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자 문제는 일거에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신뢰를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노리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자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경은 거의 뭐 봉쇄를 할 겁니다. 폐쇄를 해서 거의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멕시코에서 다 대기하라 이런 정책을 할 것이고요. 바이든 시절에는 잡았다가 또 풀어줬습니다. 네. 그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나 젊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지요. 주거시설에 이제 그 비용을 들어서 해야 되죠. 이게 엄청난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네. 그것을 또 안 들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좋은 그 경제적 효과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조금 시차가 안 맞든지 이제 돈은 돈대로 들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뭐 막지도 못하고 그랬다게 그럴 경우에는 물건값만 올려서 지금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관세 부과나 뭐 추방 작전이나 그 돈은 돈대로 들이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에 또 물가는 오르고 그러면은 뭐 이게 트럼프 정책에 대한 그 비판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개혁이라는 거는 정말로 100일 안에 다 해치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예. 첫 100일 안에 심지어는 첫날 자신이 독재자가 될 정도로 몰아붙이겠다로 얘기하는 것이고 성과를 내는 거를 100일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다 보면은 내년 후년에 이제 2026년에는 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 선거에서 잘하면야 뭐 계속 공화당 독주 시대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예. 못하면은 상하원 중에서 또 다수당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제 의회에서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도 1년 반 정도 오죽하면은 일론 머스크고 거기 그 도우지라는데 왜 이거를 시간을 그렇게 줬겠습니까?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다 성과를 내라. 이런 지시까지 해놓은 것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제 내년과 후년 중반까지 예. 독립기념일까지 상당히 그 몰아치기가 되고 그게 성과를 내느냐 아니면 쪽박을 차느냐 상당히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런 그 정치적 도박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